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이 오늘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됩니다. 오늘 시험 통화를 거쳐서 다음 주 중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에게 홍보해달라며 인터넷 기사 주소 10개를 직접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해외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전담팀까지 운영하며 규정을 어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구나 와인 등을 항공기 부품인 것처럼 속여서 여객기로 들여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서울 최고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도 한창인데요.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가장 관심을 쏠리는 건 남북 간 한라인 개통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이 오늘 개통됩니다. 오늘 실무자들이 점검 차원에서 시험 통화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통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첫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한라인은 우리 쪽은 청와대, 북한 쪽은 국무위원회에 설치되는 것까지 공개가 됐고요. 정확하게 청와대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에 설치되는지는 청와대가 향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지면 2008년 남북 간 한라인이 끊긴 지 10년 만에 복원되는 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통화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판문점 리모델링도 이제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시설이 정상회담을 하기엔 너무 낙후됐다고 해서 지난 6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평화의 집에는 전자제품과 미술품, 가구, 화분, 레드카펫, 꽃장식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리허설도 2번 하는데요. 우리 쪽은 우선 24일 오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서 정상회담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해본다고 하고 26일에는 참석자 범위를 넓혀서 한 차례 더 리허설을 할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단도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통일, 국방, 외교부 장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실제로 누가 배석할지는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8년 만에 언론단 사장단과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특히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기서 또 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김정은이 뭐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것보다도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조금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안전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걸 원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제 보장 문제와 본인의 신변 안전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대한민국에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미국에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알려진 바처럼 미국이 군사작전, 뭐 코피 전략이라고 했던 네. 군사작전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체제를 뭐 그들 표현으로 하면 체제를 압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전할 테니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겠는가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서도 봤다시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약속을 지키면 코피 전략이나 이런 그 무력을 쓰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김정은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쨌든 핵 개발을 하거나 미사일 개발하는데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을 활용하려 한다면 이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며칠 결국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시간을 얼마나 압축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누누이 미국 정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폼페오도 그렇고 볼턴 보좌관도 그렇고 시간 벌기로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리아 공격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리아 공격을 했었는데요. 하게 될 때 중요한 점은 유엔 결의나 어떤 우방국들의 동의 구조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염두에 두고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 간 어쨌든 한라인이 개통돼서 여기에도 관심이 큰데 그런데 북한 쪽 한라인이 노동당 당사가 아니라 이제 국무위원회에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일단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노동 당사 우리 신문 언론에 잘 나오는 것처럼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늘 손 흔드는 곳 있지 않습니까? 펜스에서 거기는 그쪽이 당사이고 거기에 같이 있는 이제 국무위원장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완전히 외딴 곳에 있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우리말로 하면 국가 원수죠. 그들 말로 하면은 최고 영도자라고 되어 있는 헌법에 있으면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위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당 위원장은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로 보면 여당 당수인 거죠. 여당 당수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직함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국가 원수인 김정은 위원장과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이 만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직함에 상응하는 사무실에 서로 한 라인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직함도 워낙 많아서 많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서 거기에 한 라인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판문점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 이제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집에 리모델링도 끝났다고 하고요. 과연 이제 김정은이 북한 측에서 이제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길을 통해서 내려올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중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나는 모습은 우리가 카메라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판문점에 보면 파란 지붕들 3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T1, T2, T3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저 T의 이름이 왜 T입니까? 이게 템포럴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란 뜻의 T가 붙어 있는 거죠. 사실 저게 갖는 것이 대한민국 분단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단되고 났을 때 이게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이 이렇게 수십 년간 왔던 것도 그런 거였던 거죠. 이산가족이 저렇게 오랫동안 왕래를 못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반도 땅에서 저렇게 저 선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숫자가 T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인 건 사실은 유엔 사령부의 상징색이죠. 하늘색, 파란색 저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저렇게 덮여 있는 것이고요. 저 사이로 이제 걸어 내려오게 될지 또는 이렇게 둘러서 차로 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에 저곳은 아니지만 이제 파주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이제 구원사 분계선을 넘어가신 적이 있었죠. 그 장면을 또 생중계했었고 역사적인 장면들을 국민들이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중계를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 이렇게 노출해서 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거나 하지 않는 인물이라서. 그럼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이길로 저게 T1, T2, T2, T3 중간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맞은편에 대통령께서 계시다가 학술을 하고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원래 의전상으로 보면은 회의장인 평화의 집에서 대통령께서는 만나시면 되는데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 공항 비행장까지 나와서 영접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T2, T3에 아까 잠깐 단이 보였었는데 굉장히 낮은 단입니다. 그 단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해서 오랜 동안 이산 가족들이 왕래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잘 돼서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저 판문점이요. 원래는 휴전회담을 했던 곳이 아니라면서요? 예, 원래는 이제 휴전회담 이제 개성에서 했습니다. 그쪽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개성에 있는 그 민가를 이용해 가지고 한 곳은 본회담은 술집이죠. 요정이라고 그러는데 술집에서 뭐 그 공간이 턱 컸을 테니까 그것하고 뭐 그 예비회담은 그 작은 집에서 하고 뭐 그때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건물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있다가 그곳이 미군의 오폭에 의해서 개성이 좀 파괴가 되게 돼서 그것을 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있는 그 예전에 있던 널문리죠. 널문리에 이제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그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판문점에 워낙 저희가 뭐 사건도 많고 뭐 사연도 많은데 그 어부들이 이제 저희 이제 북송 보낼 때 뭔가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옷을 벗고 판문점을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어릴 때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속옷만 남고 다 벗고 사실은 깨끗하게 옷을 입어서 그 어부가 이 배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이럴 경우에 그걸 잘 해서 잘 먹이고 해서 이제 돌려 보내기로 해서 합의를 해서 돌려 보내는 거였는데 할 때 잘 옷을 입혀서 구두도 신기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 말 없이 왔다가 그 중간에서 다 벗고 공개되는 장소에서 다 벗고 이제 속옷 차림으로 갔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요구한 겁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북한 어민 자체가 어민 자체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남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입지 않겠다. 자유의 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것을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 거죠. 그래야지 그 본인의 북한 체제에서 나름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78년이니까 벌써 40년 전인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정상회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련 소식 계속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숨진 지 넉 달 가까이 돼서야 발견이 됐었죠. 숨진 엄마의 여동생은 언니가 숨진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고요. 심지어 언니 차를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네, 추적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현 기자, 그러니까 여동생은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안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붙잡힌 여동생 36살 정모 씨는 지난해 11월 말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다는 언니 전화를 받고 집에 갔더니 조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2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할 테니까 1시간만 같이 있어달라고 했고 자신은 거실에 있다가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4일에 언니 집에 다시 찾아갔더니 언니마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숨진 언니와 조카를 보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언니 통장과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마카오로 출국했습니다. 정 씨는 나라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월 1일 입국해서는 언니 대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언니 차를 1,350만 원에 팔았습니다. 또 그 돈을 들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남자친구와 모로코 등에서 지내다 그제 자진 귀국해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가 숨진 걸 알았고 또 언니 차까지 몰래 내다 판 건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언니인 척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아 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와 조카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동생이 숨진 언니와 조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컵 폭행 의혹으로 대한항공의 날개가 꺾이는 분위기인데요. 김태현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현민 전무의 그 물벼락이라고 할까요? 물벼락 갑질 관련해서 수사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대한항공 직원들 혹은 전 직원들의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경악할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전에 땅콩유황 사건 때도 내부 폭로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예. 그때는 사실은 좀 일이 좀 폭로가 있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전방위적으로 폭로가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조현민 부사장 전무것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 이제 이명희 여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일단 범죄로 추정될 수 있는 관세 포탈, 명품을 사왔는데 관세를 내지 않고 뭐 직원을 예.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뭐 오늘은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명품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 예. 뭐 양배추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예. 가지고 들어왔다는 폭로까지 예. 직원들의 폭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한번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본인이 들어올 때 뭐 여행 가서 뭘 사오는 거야, 뭐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여객기에 양배추, 소세지, 가구는 또 크잖아요. 그렇죠. 소파나 가구 이런 것들은 네. 저거를 십자수 이런 걸 들여오면서 네. 전담팀까지 두고 저거를 몰래 여객기에 들여오는데 뭐 숨겨서 들어왔는지 이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여객기 부품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에는 치명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조현민 정부의 폭행건은 네. 피해자들 진술대로 조현민 정부가 유리컵도 던지고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센 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예. 일반인 같으면 기소유예 해줄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리컵을 하나 던진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고 합의하고 뭐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도 할 사항인데 지금 뭐 조현민 정부는 사실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까지 힘들 거고 최대한 해봐야 벌금형입니다. 예. 이건 뭐 정식재판 기소해서 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그리고 욕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냥 좀 망신을 당할 뿐인데 문제는 지금 욕설을 그렇게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욕설을 보면요. 그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공포의 회의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당신 월급에서 까요. 월급에서 까? 징계? 나 못 놔둬? 이런 식의 반말로 뭐 그 높은 사람의 어떤 그 갑질에 뭐 전형을 보이고요. 시끄러워. 내역도 진탕하겠지? 억울해 죽겠죠? 저렇게 조롱도 하고요. 이래도 이게 처벌이 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귀에다 대고 제가 청소년들 귀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지속적 폭언을 한 것을 폭행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말을 한 거 가지고 폭행으로 처벌한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뭐 수사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무슨 뭐 욕설을 있는 사람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했으면 모욕죄도 성립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욕이나 폭행죄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두 사람 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세 포탈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커지면 신병 처리까지도 조금 염두에 둘 만한 사안이죠. 신병이면 구속 말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명품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외국 나갔다가 관세 면세한도 넘는 거를 가져온 경험들은 사실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조현민 점은 그게 아니라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방법도 죄질도 좋지 않죠.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이용해서 아예 세관 신고를 받지 않고 물건들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액수를 만약에 더해봤을 때 장기간에 상당한 액수가 되고 동종 범행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조세 포탈, 관세 포탈입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 영장 칠 수도 있죠. 더군다나 혹시 이거 만약입니다. 이 명품 무슨 돈으로 샀지?
만약에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법인 카드를 이용했다 만약에요. 예. 그럼 이건 또 하나의 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그 가구 들어온 것도 그렇고 소세지나 양배추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이 유가공품이나 식품 같은 거는 검역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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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 거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작은 물컵으로 시작하지만 물컵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더 크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개인 카드로 샀는지 회사 카드로 샀는지 또 어떤 확인해봐야죠. 수법을 이제 썼는지는 뭐 자세히 경찰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직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수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한항공 일가 그 5명이 해외에서 신나게 쇼핑을 하면 그걸 직원들이 건네받아서 항공기 부품으로 속이거나 혹은 그 항공기의 사무장이 건네받아서 화물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에 딱 도착을 하면 평창동 자택까지 배송을 해줬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징역형도 징역형이지만 이 세금을 어쨌든 빼돌린 그렇죠. 거니까 네. 그만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징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추징도 이런 가능하죠.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추징도 토탈한 세액의 제가 정확한 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네. 이제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 일가 같은 경우는 재벌 오너기 때문에 그걸 환수받는 거는 금연에 관한 거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은 내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조세 포털이라는 죄 자체가 중죄입니다. 아까 물컵 던지고 욕설하는 것에 나오는 폭행이나 모욕에 비하면 엄청난 중죄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형태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총액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돈 어떤 그 탈루한 세금 환수한 뱉어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이게 조현민 전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언니도 있고 지금 네. 다 다섯 들어가 명이에요. 있다. 그래 온 가족들이요. 예.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대한항공 측에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었나요? 예. 누구였나요? 땅콩형 사건? 예. 네. 그것보다도 더 크게 다가갈 수가 있죠. 그 아. 일가들에게는. 지금 관세청이 그럼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관세청이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 검찰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관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의 직원이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세 사건은 관세청이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하고 그걸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거죠. 예. 뭐 본인 지금 현재 대한항공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게 총수 오너 일가의 물건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코드명 KIP로 특정 편명까지 딱 찍어서 지금 제보가 올라오고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저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갑질을 했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제보를 언론사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게요 수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물건 산 거는요. 저걸 설마 현금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금을 줘가지고 내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카드로 샀을 겁니다. 개인 카드 사든지 법인 카드 사든지 일 거예요. 예. 카드 내역 조회보면 되거든요. 카드 내역 조회면 외국에서 뭘 구매 내역들 나오니까 예. 그것들을 추적해 보면 실마리는 쉽게 나올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예. 지금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예를 들어서 그 수화물을 위탁 수화물을 처리하는 팀에 예. 한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별동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지원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 진술만 확보가 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나올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사건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 관세 이제 세관 신고를 아예 받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를 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대한항공의 직원들만으로 가능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은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인천공항에 그것에 대해서 협조한 사람이 없었겠냐. 물론 뭐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승무원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검사 게이트를 다 해요, 승무원 요즘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너 일가 물건을 들고 온 사람들을 프리패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대한항공의 어떤 그것만으로 가능했겠는가? 인천공항에 협조한 사람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사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뭐 외교 횡령에 뭐 담아서 북한 그 예. 사람들이 뭐 담배나 술 이런 거 밀수한다는 건 들어봤어도 이렇게 오너 일가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구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가구를 몰래 그 비행기에 싣고 오고 양배추랑 소시지도 가져왔다잖아요. 아니 저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먹을 거 갖다 검열 받고 사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얼마나 한꺼번에 갖고 왔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대한항공 쪽에서는 공식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대기업의 갑질 행태 굉장히 좀 씁쓸해지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대선 전부터 드루킹 김모 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SNS 비밀 메신저로 보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드루킹이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내면 김 의원이 의례적으로 고맙다 이렇게 답신을 보낸 정도였다라고 기존에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혜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 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김경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드루킹 김 씨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도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 2016년 11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 초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이 드루킹 14건을 SNS 메신저로 보낸 겁니다. 이 중에서 10건이 바로 기사 주소였는데요. 지난해 5월 대선 전부터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시기를 살펴보면 이 탄핵 정국이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이전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가 한창이었던 2017년 초까지 무려 14건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8개가 대선 이전에 보도된 기사였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경찰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읽지도 않았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경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의 소환 조사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언제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경찰은 조금 전 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이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로도 수십 건의 메시지가 오갔다고 말했는데요. 이 김 의원에게 기사 주소를 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SNS 메신저 텔레그램 이외에도 이 다른 메신저로 소통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경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서유기 박모 씨가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안건우 정치부 기자 새롭게 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방금 경찰이 전한 속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경수 의원이 기존의 해명과는 달리 드루킹 김 씨에게 아예 기사 주소도 보내고 또 아예 홍보해달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 단순하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그동안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메시지 14건 중에 10건이 기사 주소, 그러니까 URL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그동안 해명을 해왔는데 자신이 이 인터넷 주소를 보내면서 홍보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했고 드루킹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보였거든요. 자, 처리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게 뭔가 그 URL 기사만 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종의 지시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겠다고 말을 한 거겠죠. 네, 좀 더 경찰 수사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황상 뭔가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홍보만 해주기로 하기에는 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어구가
조금 그렇죠. 의례적이지 않다는 이례적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근데 보니까 야. 저 메신저 아까 조금 전에 텔레그램 했는데 저희가 뭐 주로 쓰는 것들 SNS 메신저가 좀 많이 달라서 그렇죠. 텔레그램만 해도 이게 좀 신기한데 예. 또 오늘 경찰에서 밝힌 거는 또 이상한 미국산 메신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그널이라는 메신저예요. 네. 저도 사실 텔레그램을 쓰진 않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까요. 근데 저 시그널이라는 걸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오늘 저 중간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시그널이라는 건 미국 보안 메신저인데 굉장히 보안성이 강하다는 거죠. 예. 네. 거기 이제 드루킹하고 김경수 의원이 한 여러 번 서로 문자를 메시지를 예. 주고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아직은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아, 내용은 안 나오고. 아니, 밝히지 않는 건데 경찰에서 아직 예, 수사 보안에 예. 걸리는 문제니까 뭐 예. 그 부분을 밝힐 수는 없을 건데. 근데 제가 흥미 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그 메신저 대화 내용 중 기사 URL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없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간담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좋은 기사가 있으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홍보해야 되니까 여러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는 있다, 홍보해달라고. 예. 그 와중에서 드루킹한테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기사 URL을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예. 처리해 주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기사 있으면 이것을 선풀 좀 달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기사 다른 사람한테도 보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시그널이라는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성이 강한 문자 메시지에 네. 오히려 기사 URL이 있다면 네. 김경수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기사 좀 홍보해달라고 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예. 거긴 기사 URL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39건이 그 드루킹에서 김경수 의원한테 갔고요. 예. 대답한 건 16건. 그렇죠. 시그널만 갔을 때. 시그널만요. 그러면 기사 URL이 아니라 뭔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 그런 거죠. 그게 예. 무사한 대화겠냐는 거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잘 잤어요?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바쁜 그렇죠. 대선판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혹시나 있지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보안이라는 예. 이유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신저도 많은데 거기에 별도로 텔레그램 그리고 미국 메신저 특히 보안이 가장 강하다는 그 시그널까지 이용한 거 보면 뭔가 수상한 일이 오갔구나 이런 짐작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기사 URL을 지금 10건 보낸 게 확인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사를 보냈나요? 네. 김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기사는 대선 전후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아,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경찰이 공개한 기사 목록을 보면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과 4월 네. 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여성 표심 올인. 네. 또 문재인 10분 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문에게 밀려. 이렇게 아. 문재인 후보에게 좀 유리한 그렇군요.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 밖에도 문 후보가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나 또 문 후보와 다른 의원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감각적이다 이렇게 애둘러 칭찬하는 그런 예. 네. 표현이 있는 인터넷 기사 주소도 전송이 됐습니다. 제목들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기사가 가면 단순히 홍보용으로 내가 이렇게 URL을 보내주면 그걸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드루킹은 댓글을 달았고 그것도 조작을 해서 클릭수를 높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댓글을 달았고 어떤 몇 건이나 눌렀다고 합니까? 일단은 내용 자체는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예.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SNS 계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댓글을 단 트위터 계정을 보니까 SNS 친구가 없이 예. 보통 SNS를 하면 친구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이 대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댓글만 달았다는 겁니다. 네, 경찰이 김 의원이 김 씨에게 예. 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댓글에도 예. 공감수 클릭이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예. 또 드루킹 일당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의심스러운 대목이요. 네. 그 과거에 이제 김경수 의원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댓글의 그 아이디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보를 해주라고 해서 보냈던 URL에 붙어 있는 댓글의 아이디가 일부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화면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MAPO로 시작하는 저 댓글을 단 아이디의 주인공이 옆에 왼쪽에 그냥 문재인 기사에도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사에도 저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저걸 보면 같은 사람이
작업을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사실 M으로 시작되는 저 아이디는 드루킹 일당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걸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티즌은 호감을 표시하는 좀 그런 공감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어서 공감 비율순 전체 1등에 뽑히기도 했거든요. 예. 네, 저 내용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의원 오사카. 저 오사카라는 게 결국은 그 밝혀진 것처럼. 그렇죠. 오사카 네. 총영사를 본인들이 임명해달라고,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댓글이 비판적으로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제 봉하마을에 가는 이제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내용을 또 많이 이렇게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사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18일 네.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기문 봉하행의 친노 불편한 시선, 네. 정치적 이용 비판. 그러니까 정치적 이용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 전 예. 유엔 사무총장이 보면 근데 화면에 보면 김경수 의원이 반기문 사무총장 옆에 있어요. 예, 수행하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반기문 당시 이제 대선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를 비판적으로 묘사한 기사였다는 점에서 예. 이 주소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드루킹 씨가 사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댓글 조작한 거 그냥 보수가 한 짓인 것처럼 좀 꾸미려고 했어요.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진술이 조금 바뀌었대요.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인사청탁을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댓글 공작을 좀 했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도 처벌을 혹시 받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양쪽 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범행 현재까지 나온 범행 동기만 보면 김경수 의원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경진모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경공모죠. 네. 현 정부 경공모, 들어와서 예.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인사청탁이 거절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라는 이제 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경수 의원 및 현 여권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나 김지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우리한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무관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그래서 피해자 주장하겠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착한 김경수가 악한 드루킹에게 당했다라는 게 다 전적으로 그걸 나타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인 거죠. 착한 김경수가 악한 드루킹한테 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 네. 그 당한 게 정말 착하기만 해서 당한 거냐 아니면 착한 거 플러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냐 뭔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인사청탁을 2번이나 청와대에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관계가 네.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좀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권력형 댓글 조작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장난은 동일시하는 것은 하리를 보고 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한마디로 자신의 온라인 영향력을 내세워 권력에 줄을 대고 이권을 노려온 온라인 선거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파리를 보고 새라고 하는 꼴이다라고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해명해야 되고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출마 선언을 포기했다가 다시 나오게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나온 내용만 만약 이게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타격이 될 텐데 왜 다시 나온다고 했을까요? 사실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을 것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김경수 의원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경우에 드루킹과의 연루설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가 됩니다. 부정적은 20일 정도 되는데 여전히 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70%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있었던 이 김경수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연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아파트,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란 글이 붙었습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주자는 건데요. 매매가가 2, 30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이런 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고, 구시대적이다, 끼리끼리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택배 차량을 막는 아파트를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에 정부가 결국 실버 택배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주민들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실버 택배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노인들한테 얼마나 갑질할 거예요. 네, 문매를 맞은 해당 아파트는 논란을 의식하듯 배송기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붙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수도꼭지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왜 굳이 페트병에 담아 생산하냐고 꼬집었고, 서울시는 해외 구호물품으로 지원하기도 한다며 생산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임즈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텍사스를 향하던 여객기의 엔진이 9,00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부서진 엔진 조각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했는데요. The masts all came down. We were losing, I believe, some pressure in the cabin, and I believe that there wasn't deceased women on the flight. But it was very scary, traumatic experience. 네, 하지만 여성 조종사 태미조 슐츠가 침착히 비상 착륙해서 승객 148명을 무사히 구했습니다. 다만 창문 밖으로 잠시 튀어나간 여성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언뜻 보기엔 일반 공장 건물 같죠? 하지만 이 안엔 60억 마리에 달하는 바퀴벌레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통과 화상의 효험이 있는 바퀴벌레 물약을 생산해서 중국 내 4천여 개 병원에 공급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중국이 쓰레기 32종에 대한 수입 중단 계획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페트병 등이 포함돼 있어서 2차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지난해 월급 오른 분들 아쉽게도 이번 달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직장인 약 840만 명이 평균 13만 8천 원을 더 냅니다. 네, 강남 4구의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너 달 사이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4억 원까지 떨어진 건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7, 80년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채널A 중계차가 추억의 공간에 나가 있습니다. 남현 캐스터, 뒤로 보이는 게 로버트 태권브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강동구 V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V센터의 V는 짐작하신 대로 로버트 태권브이의 V가 맞습니다. 1976년에 개봉했던 마징가 제트 토봉 로버트 태권브이는 극장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당시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려 13m에 달하는 거대한 모습으로 저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힘차게 주먹을 뻗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태권브이가 쓰고 있는 저 투구의 모습 보이십니까? 바로 이 뇌형의 모티브가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과 또 이 투구를 창작의 이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네요. 천상철 앵커,
로봇 태권브이의 주인공 훈이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우 역할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이 도복을 입었던 건 기억하는데 목소리가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잘 모르겠네요. 네, 바로 1960년대 성우로 데뷔했던 배우 김용옥 씨입니다. 김용옥 씨는 마징가 Z의 주인공 쇠돌이와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의 목소리도 이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요새는 주로 이제 할머니 역할로 많이 나오셨는데 옛날에는 훈이 어린 이 태권브이의 주인공 역할 목소리를 맡으셨군요. 자, V센터 어떤 볼거리가 좀 있습니까? 네, 저를 따라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총 10개의 섹션을 스토리 전개형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1층에는 태권브이의 탄생과 출격 등 연대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전시해 놨습니다. 마치 기지에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이 생생하게 나타나고요. 또 4D 영상으로 입체감 있게 영상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어른들도 좀 구경할 게 있을까요? 네, 40년 넘게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로봇 태권브이는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좋은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 마련된 박물관에는 작은 모형의 장난감과 또 피규어도 볼 수가 있고요.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존에서는 태권브이를 직접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레이저빔도 발사하고 또 주먹으로 날아오는 운석까지 막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입니다. 옥상에도 태권브이와 또 다른 깡통 로봇들 같은 전시물이 가득하니까요. 아이들과 사진 찍으면서 추억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동구 V센터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국내 장애인은 267만 명, 그중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사고나 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 여전히 냉혹합니다. 특히 남들처럼 일하기는 더 어려운데요. 현장에 다녀온 김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장애인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오래됐잖아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 보실 지표는 바로 이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60.2%,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고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4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19.5%로 더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지표를 보시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네, 볼까요? 네, 이 가까스로 직업을 구한 장애인이 받는 이 처우인데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점점점 많아지더니 네. 2017년에는 8,600명이 넘었습니다.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겁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기관, 전체 고용 인원의 3.2%를 그리고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2.9%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라. 안 그러면 고용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억지로라도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세 네. 번째 지표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대기업들에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것을 이행한 비율입니다. 79%는 불이행, 21%만 이행. 10곳 중 2곳밖에 네. 지킨 곳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부담금 내고 말자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취재하는 제가 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잘하고 네. 있느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4년째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낮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장애인 고용을 잘하고 있는 기업의 인센티브로 이 돈으로 장려금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활용한 전화 안내사 교육 훈련을 시킨다던가 녹음 도서, 성우 훈련 등의 교육 예산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같은 예처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쌓아만 두고 있다는 거죠.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기업에도 이익을 주고 장애인 고용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사례, 좀 좋은 케이스 많이 찾아봤어요? 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한국 타이어와 LG U+의 사례인데요. 각각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동그라미 파트너스 그리고 위드유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네. 동그라미 파트너스에는 2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노동자들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납품까지 해주는 베이커리 센터, 그리고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클리닝 센터 등등 일자리의 영역을 점차 넓히면서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직장인 한 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녀보고 여기서 많은 선배님들과 형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그래서 직장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LG U+ 사옥도 직접 가봤는데요. 그 안에는 위드유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카페를 이용해서 주문도 해보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시켜서 마셔봤는데 장애가 있다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능숙한 바리스타들이었습니다. 네, 영상을 봐도 전혀 티가 안 나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일하는 분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하고 싶었는데 잘 취업이 안 됐었는데 좋은 기회 취업돼서 되게 30살 때 정도에 제가 이름을 건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민지 씨가 30살쯤에 장애가 있어도 자기 이름을 건 카페를 차리는 세상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LG U+의 위드는요, 지금까지 산정 기준 17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요. 네. 올해 추가로 80여 명을 더 채용해서 250명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업이나 정부나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지가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38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장애인과 상생하고 있다는 소식 더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착 취재였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연인이나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근감과 애정의 표현인 뽀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요. 면역력을 높여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이 뽀뽀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함부로 뽀뽀를 하다간 큰일 납니다. 성추행이 될 수 있고요. 상대에게 큰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최민경 씨. 지금은 대한체육회에서 근무하는데요. 최근 부서장인 유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입니다. 지난해 7월 대한체육회 행사가 끝나고 노래방에서 이 류 씨가 목을 팔로 휘감고 얼굴에 아주 자극적으로 뽀뽀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성희롱 예방을 담당하는 간모 B 씨가 여자가 여자한테 뽀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브로맨스라고 아십니까? 남자 형제를 뜻하는 브라더와 이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가 합쳐진 신조어로 남성 간의 애틋한 감정 또는 관계를 뜻합니다. 지난해 9월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내 탈당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눈 감고 노룩뽀뽀라고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지금 봐도 영혼이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꼭 옆에서 뽀뽀해, 키스해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으로 헤어졌습니다. 지난해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갑작스레 뽀뽀 세례를 퍼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당시 얼마나 화제가 됐었던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운 당내 경쟁을 치른 것이 미안하고 자랑스러웠다. 인정과 승복의 의미였다고 말했지만 이 승복의 표현이 뽀뽀밖에 없었을까요? 술을 먹다 보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친근함을 표시하려면 저런 것도 방법이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걱정도 됩니다. 애정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존경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과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뽀뽀 대신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키스로 보내서.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그런데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봄이 아니라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또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